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선택지가 없다는 말이었죠. 미국 시장을 떠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조건이 어떻든 남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며칠 뒤 그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국내에서 6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발표 어디에도 미국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 이야기도 미국 고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 공백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있어도 결국 미국의 룰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요. 비자, 인력, 시장, 정치까지 모든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적 제조기업들의 투자 구조와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해 온 반도체 전략 컨설턴트 마이클 리드입니다. 제가 텍사스와 워싱턴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직접 보게 된 것은 한국이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아무 말 없이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늘 비슷합니다. 투자 유치 포럼이 열리는 날이면 미국 쪽 발표자들은 여유롭고 외국 기업들은 조건을 따지는 쪽으로 분류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업 이야기가 나오자 누군가 가볍게 웃으며 말합니다. 결국은 남을 거라는 식이죠. 미국 시장 규모와 인력풀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었고 그 전제는 질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흐름 안에 서 있었습니다. 반도체 투자 구도를 수년간 다뤄왔지만 한국이 미국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설은 현장에서 거의 금기처럼 취급됐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진 건 발표가 끝난 뒤였습니다. 휴식 시간에 휴대폰 알림이 동시에 울렸고 회의실 한쪽에서 낮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국내에서 6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숫자 자체도 컸지만 더 이상했던 건 문장 사이의 공백이었습니다. 미국 이야기, 미국 고용, 텍사스 일정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늘 빠지지 않던 문구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죠.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집니다. 미국 쪽 실무자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국내 고용 확대는 정치적으로 늘 있는 발표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질문이 바뀝니다. 왜 지금인가? 왜 하필 이 타이밍인가? 워싱턴에서 비자 제도 관련 소식이 돌기 시작한 직후였고 인력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내부 메일이 이미 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연결고리를 의식합니다. 이게 단순한 채용 뉴스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자료에는 테일러 일정과 인력 투입 계획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숫자를 읽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과연 시작할 수 있느냐로 질문의 방향이 이동합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주도권이 흔들렸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제가 체감한 가장 큰 변화는 태도였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었고 한국은 검토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질문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내줄 수 있는가?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주정부 관계자는 세금 감면 이야기를 꺼냈고 다른 이는 인프라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어요. 한국이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한국이 정말 선택지가 없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 회의실에 쌓여있던 확신은 숫자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6만이라는 인원은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방향을 뜻했고 공백은 선언보다 더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텍사스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균열이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텍사스 회의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제 메일함에 익숙한 제목의 보고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인력, 운용, 리스크, 업데이트. 평소라면 숫자 몇 줄 확인하고 넘겼을 문서였는데 그날은 첫 페이지부터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 확보 일정이 전부 다시 계산돼 있었고 기존 가정이 통째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비자였습니다. 미국에서 공장은 땅과 설비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 문제로 귀결됩니다. 특히 반도체나 첨단 제조 분야는 몇 명의 핵심 엔지니어가 공정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 비자 관련 비용이 급격히 바뀐다는 소식이 돌자 그 구조가 한순간에 취약해졌습니다. 숫자를 다시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기존에는 인력 1명당 감당 가능한 비용이었지만 이제는 계획 자체를 흔드는 수준이었죠. 고객사 임원과 통화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일정 지연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화두였다면 이제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가져가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비용 문제가 아니라 통제 문제라고요. 언제 또 규칙이 바뀔지 모르는 환경에서 수천억 단위의 투자를 고정시키는 건 경영진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였습니다. 현장에서 더 무서웠던 건 전염 속도였습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죠. 같은 산업군, 같은 지역에 있던 기업들 사이에서 비슷한 보고서가 동시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력 확보 불확실성이라는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했고 그 문장은 곧 일정 조정, 투자 재검토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미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규칙을 쥐고 있다는 건 강점이지만 그 규칙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순간 시장은 등을 돌립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전제로 움직이는 제조업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었지만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전제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혼란 속에서도 한국 쪽에서는 아무런 공식 반응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항의도 없었고 공개 발언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내부 인력 계획이 재정렬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미국에서 흔들리는 동안 한국에서는 숫자가 다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점점 선명해질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을 멈추게 하는 건 관세도 정치적 발언도 아니라 결국 사람 한 명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비자 이슈가 현장에서 현실로 체감되기 시작하자 움직인 쪽은 의외로 미국이었습니다. 보통은 외국 기업이 먼저 조건을 바꾸거나 추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주정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통화의 톤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설득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죠. 아직 계획에 변함이 없는지,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말입니다. 며칠 사이에 회의가 연달아 잡혔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점검처럼 보였지만 자료가 하나씩 추가될수록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세금 감면 폭을 다시 계산한 표, 인프라 공사를 앞당겼을 때의 일정표,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 시나리오까지. 이전에는 요청해야만 검토되던 카드들이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호의가 아니라 불안의 신호라는 거요. 주정부 실무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도체 시설이 들어오면 그 주변으로 협력사와 물류, 서비스 산업이 따라붙고 그게 지역 경제의 뼈대가 됩니다. 만약 이 연결고리가 끊기면 지금까지 투자한 인프라와 정치적 성과가 한꺼번에 흔들린다는 거죠. 그 말은 곧 붙잡아야 할 대상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신뢰라는 뜻이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맞춰보니 상황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추가 지원 금액은 겉으로 보기엔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지키기 위한 보험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쪽에서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도권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이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건 한국 측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이 조건을 쌓아 올리는 동안 한국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요구도 공개적인 환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다른 시나리오들이 조용히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이미 다음 장을 넘겨보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서두르는가? 답은 단순했습니다. 떠날 수 없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숫자로, 문서로,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지원안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균형은 이미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처음 나온 반응은 경계가 아니라 가벼운 폄하였습니다. 한국의 6만 채용 발표가 회자되자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국내용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메시지에 가까운 발표고 실제로는 인력 이동이 아니라 재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죠. 그 말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슷한 발표들을 그렇게 해석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숫자였습니다. 6만이라는 수치가 업계 평균에서 너무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숫자를 보고 오히려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채용이 아니라 총 고용 증가를 잘못 해석한 게 아닐까, 협력사 인력까지 포함한 확장 계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원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채용 공고였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발표 직후에는 구체적인 채용 공고가 늦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미 직무 단위로 쪼개진 수요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정 운영, 장비 유지, 데이터 분석, 자동화 제어까지 세분화된 포지션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단기 이벤트용 채용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확신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확인한 게 인프라 계획이었습니다. 인력은 계획일 수 있지만 전력과 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력 사용량 증설 요청과 공업용수 배정 신청 기록을 비교해보니 숫자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력 증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설비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던 외국 실무자들이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다 채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저 인력을 다 어디에 쓰느냐는 질문으로요.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새로운 자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 계획, 교통 인프라 확장, 주거 공급 일정까지 함께 검토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기업 의사결정이 아니라 지역 단위 재편을 전제로 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숫자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준비된 숫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의심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인력의 질이 문제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말은 그럴듯했고 이전까지의 경험상 타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력 출처를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미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협력 교육 과정이 수년 전부터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졸업 시점과 채용 시점을 연결한 구조였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인력까지 포함한 설계가 이미 짜여 있었습니다. 즉, 채용이 시작된 게 아니라 채용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구조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시선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숫자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걸 몰랐느냐는 말이었죠. 한국을 얕보던 반응은 그때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이제 관심은 발표의 의미가 아니라 왜 이렇게 조용히 준비했느냐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같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같은 숫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쌓이고 검증되고 연결되자 그 숫자는 메시지가 아니라 구조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쪽에서 한국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변수로 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변화는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누가 먼저 선언하지도 않았고 회의실에서 큰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이 미국을 떠날 수 있느냐가 질문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이 이미 다른 선택지를 실행 중인 것 아니냐가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처음엔 농담처럼 던져졌습니다. 미국 쪽 실무자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이미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겠느냐고요. 그 말에는 여전히 한국을 한 단계 아래에 두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반응하는 쪽이지 먼저 구조를 바꾸는 쪽은 아니라는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개별 숫자가 아니라 숫자들의 연결 때문이었습니다. 채용 계획, 설비 증설, 인프라 확장, 교육 과정 개편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처음에 이걸 분산된 이벤트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채용은 채용이고, 설비는 설비고, 교육은 교육이라는 식이었죠. 그래야 기존 인식이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해석이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변화는 속도가 제각각입니다. 정책은 빠르고, 인력은 느리고, 인프라는 더 느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서가 정교하게 맞아 있었습니다. 인력 투입 시점과 설비 가동 시점, 그리고 자동화 적용 단계가 거의 같은 선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내부에서 새로운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미국을 떠나는 계획이 아니라는 분석이었죠. 오히려 미국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설계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미국이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을 옵션으로 두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해석은 처음엔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건 과대 해석이라는 말이 나왔고 한국이 그 정도로 장기적인 설계를 할 리 없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박을 하려면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부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정할 지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채용 숫자는 실제 공고로 확인됐고 공고는 다시 교육 과정과 연결돼 있었고 그 교육 과정은 자동화 시스템 운영을 전제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사람을 늘리되 사람에 덜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설계가 오히려 가장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미국 쪽에서 완전히 다른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왜 이 구조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방향을 준비했느냐?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협상을 위해 이 구조를 만든 게 아니었고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불안정한 변수에 덜 흔들리는 방향을 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인식이 퍼지자 미국 쪽의 태도는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급함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불안보다 통제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더 컸습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는데도 주도권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내부 문서에서 표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라고 부르던 표현이 사라지고
대체 불가능한 공급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건 격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계의 표현이었습니다. 의존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이 싸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누가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먼저 구조를 바꿨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떠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심축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린 쪽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쪽이 뒤늦게 구조 변화를 인식하던 그 시점에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이 떠나는지 남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부터 함께 갈 수 있느냐를 묻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차이를 느낀 건 미국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회의에서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없었고 지원 규모를 적은 슬라이드도 없었습니다. 대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은 미국식 협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항상 조건부터 제시합니다. 세금, 보조금, 인프라, 정치적 지원. 하지만 이쪽은 먼저 구조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는가? 규칙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가? 계약 이후에 추가 요구가 생기는 구조인가를 집요하게 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통제 가능한 파트너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대등한 설계 주체로 취급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만 제공하는 쪽이 아니라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쪽이라는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미국 쪽 인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던 장면들이 하나씩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이 비자 문제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지, 왜 정치 일정에 따라 계획을 흔들지 않는지, 왜 단기 이익보다 장기 구조를 먼저 놓는지. 이곳에서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이 지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기준이 이미 미국과 달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었고 대체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검증을 끝낸 주체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함께 갈 수 있느냐가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이 인식 차이는 숫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투자 규모를 먼저 묻지만 이쪽은 투자 지속 기간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몇 년짜리 프로젝트인가가 아니라 몇 세대까지 이어지는 구조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한국은 준비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뒤 회의실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건을 깎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일정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부터 병행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장면은 미국 쪽에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 과정에서 미국 내부의 불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버린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건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 상황을 경쟁 심화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선택 기준이 달라진 것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누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느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예측 가능한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약한 쪽이 되었습니다. 룰을 자주 바꾸는 나라, 정치 일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나라, 합의 이후에도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미국 내부 분석 문서의 어조는 다시 바뀝니다. 이제는 붙잡아야 한다는 말조차 줄어듭니다. 대신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이해했다는 문장입니다. 한국은 아무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선택했는지 공개하지도 않았고 미국을 배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요한 선택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건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시선은 다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어디로 갔는지가 아니라 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었는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마침내 가장 불편한 지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회의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업계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성격의 컨퍼런스였고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이 이미 미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행사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주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오간 수정안, 인력 리스크를 반영한 일정 제조 정표, 그리고 조건이 바뀔 때마다 덧붙여진 추가 조항들. 문서 자체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이었습니다. 모든 수정이 한 방향으로만 쌓여 있었고 그 방향은 분명히 방어적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뒤쫓는 쪽이 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문서가 계속 내부에서만 돌 경우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태도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발언 순서는 예정에 없었습니다. 원래 저는 청중석에 앉아 있을 예정이었고 공식 연사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시작 직전 몇몇 관계자들이 제 쪽으로 시선을 보내는 걸 느꼈습니다. 질문이 쌓여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조급해졌느냐는 질문이었죠.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한 건 그때였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발언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흐름을 더 이상 해석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가진 건 확정된 문서가 아니라 축적된 신호들이었지만 그 신호들은 이미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회의실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쪽 인사도 있었고 미국을 벗어난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숫자를 보고 있었지만 아직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극을 정확히 짚고 싶었습니다. 발언의 시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 하고 있느냐고요? 공장인지, 투자금인지, 아니면 이미 흔들리고 있는 신뢰인지 말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그 질문은 예상보다 오래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세금 감면이 늘어나는 방식, 인프라 일정이 앞당겨지는 순서, 그리고 인력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조건이 덧붙여지는 구조를 차분하게 짚었습니다. 이건 협상의 기록이 아니라 불안의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들이 미국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붙잡으려는 쪽이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놓는 구조는 주도권이 이미 넘어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제야 질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한국이 조건을 더 올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요구 대신 다른 선택지를 실행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대답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전제로 삼고 있던 그림이
그 순간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 쪽이 아니라 테이블의 중요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전략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발언이 끝났을 때 박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 침묵은 반대의 표시가 아니라 각자의 계산이 다시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관심은 미국이 무엇을 더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몇몇 관계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공식적인 항의는 없었지만 표정은 분명히 복잡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말이었죠. 저는 그 질문이 이 단계의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숫자는 검증을 끝냈고 구조는 작동을 시작했으며 인식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쪽 인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조언을 구하던 톤에서 상황을 파악하려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차이는 미묘했지만 중요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쪽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가려는 쪽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명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미국은 더 이상 기준을 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어떤 선언도 아닌 문서 몇 장과 공개된 질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변화는 선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상도 연단에 올라 큰 말을 하지 않았고 어느 국가도 상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한국을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요. 경주에서 열린 국제회의는 겉으로 보면 늘 있던 다자 행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전도 익숙했고 일정도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안에서 오가는 대화의 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에 두고 묻는 질문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그리고 있느냐가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외국 대표단의 태도 변화는 사소한 장면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측 발언이 끝나면 바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던 회의에서 이번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중장기 방향을 확인하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를 재정의하려는 신호였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공식 발언에서는 여전히 협력과 동맹을 강조했지만 비공식 대화에서는 다른 톤이 감지됐습니다. 이제는 압박의 언어가 아니라 조율의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를 함께 가고 어디부터를 각자의 선택으로 남겨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누려는 태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한국의 결정 배경을 묻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한국 측은 새로운 조건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개된 수치와 구조, 그리고 그간의 일관된 방향만을 다시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감정도 과장도 없는 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이어질수록 관심은 점점 결과에서 멀어지고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준비돼 있었는가? 왜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이 선택이 지금 가능했는가라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질문들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하나의 사례로 보던 시선이 하나의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의 전략을 설명할 때 한국의 구조를 비교 대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매우 드문 변화였습니다. 비교당하는 쪽에서 비교의 기준이 되는 쪽으로 이동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번 서사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를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협박도, 보복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택지를 넓혔고 그 선택지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 결과 상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파트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표현에는 감탄도 있었고 경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평가에서는 한국을 더 이상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외교 문서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통제의 언어가 사라지고 조정의 언어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의심받았고 그 숫자가 검증됐으며 그 숫자들이 구조로 연결됐고 그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단순한 과정이 국가의 위치를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누군가를 이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계산을 바꾸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소리 없이 축적된 준비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붙잡아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계산해야 할 변수로 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질서의 방향을 바꾸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서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